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32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법에 따라서 요건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실게. 전종택 서세영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저는 영상을 보내주실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처음 처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명과 파견문이 나오고 네네. 거기 지금 그럼 추가적으로 그건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파견되시는 거 네. 예, 7월 19일. 7월 19일. 예. 아, 그러면 그 행정부는 그 보안을 해주시고 그러면 네. 그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이번에는? 혹시 보완이 가능한 건가요? 재판부에 보고가 안 됐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싶은데. 저희가 보안 추후 변호인들은 서는 게 아니면 변호도 못해요. 변호인들은 뭐 감시까지 당하는 시대인데 파견검사는 인사명령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온다는 거는 저희들 변호인들하고 비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변호인 서는 게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어쩌습니까? 그 지금 변호인 출석하신 분은 성함이 저희 자유서울의 이하상 유승수, 그다음에 추영의 고영일, 권우현, 그다음에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저희들 서는 게 다 냈거든요, 재판장이. 5분. 파견검사의 그 파견 명령 확인 좀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진행하고 예. 그 오늘 그 재판장님 좀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진행되는 그 증인이 지금 그 안보품과 관련된 실무 담당자인데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특검 쪽에서는 뭐 검찰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될 소리를 상당히 많이 죽였는데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보면 지금 그 진술 조서의 그 암호자재 증명서라든가 안보품 서버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기록 그리고 안보품 개발업체 및 유지 보수 업체까지 완전히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정원 안보품 담당자 실명까지 공개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2급 또는 3급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보폰의 현재 정부가 쓰는 안보폰의 내용까지도 완전히 적국에 공개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진행되는 증인에 대한 그 신문 내용이라든가 이 공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그리고 이 공개 사실은 이 방청까지도 사실은 허용해서는 안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인데요. 그 담당 수사관은 김상준에 대해서 증인 신청한 내용이 이런 부분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계와 그리고 재판 공개까지도 그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재판은 비공개로 그리고 중계 방송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우리 국가 안보상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안보법은 정부 주요 인사가 또 정부 대통령 포함한 정부 인사와 그리고 군 지휘관들과의 이 통화 내역
이런 보호용으로 되는 부분인데 2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인데 이와 관련된 비밀들이 전부 다 적국에 누설될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들 비공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좀 이따가 네. 일단은 말기를 김태경 증인 질문 중에 장관님께서 지금 이제 1내지 15점 말씀하신 게 있고 김현 내용도 관련해서 지난기 관련해서 의견서 예, 말씀하신 말씀 예, 재부장님 권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2025년 11월 10일이 저희 첫 공판 기기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제 1호점부터 정제 10호점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일정 취지는 특별검사 조직이 성립도 되기 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정제 1호점부터 15점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공판 기일 2025년 11월 17일 때 파견 검사가 정제 15점에 대해서 저희가 입점 취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왜 하냐.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되어서 저희는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경우는 사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접수 창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 의지가 없어서 항소장을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특별조직이라는 조직이 불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의신청 절차를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공소 제기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첫 공판 기일 때 정제 1호점부터 정제 10호점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회 공판 기일 때 그때 제1회 공판 기일 때 재판부는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다 증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검사부와 파견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공판 기일 때 마치 저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갑자기 이의신청도 말하지 않고 저희 변호인이 진술하고 있는 도중에 부당하게 파견검사가 끼어드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리 저희가 재판부에다가 적법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부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 다음 공판 기일 때 저희 변호인이 부당한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파견검사가 끼어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판 기일 때 특검 및 특검부가 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공판 기일 때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의견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법 제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특검이랑 특검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파견검사가 독립된 주체로서 모든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파견검사의 주장은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직접주의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법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실질적인 주체를 특별검사부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부나 파견검사는 어디까지나 특별검사의 하급 보조 인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견검사가 모든 수사, 공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검이나 특별검사부가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이 공판정에 실제하고 이 공판정에서 파견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투여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제2회 공판 기일에서는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부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내용이 대외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휘 감독의 대외적 기록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판 기일 때 파견 검사가 특검 조직 내부의 결제 문서나 추상적인 사무 분장표, 포괄적인 내부 지침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판 절차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전에서 법정에서 행해지는 소송 행위만의 기초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 공판 직접주의가 원칙입니다. 이것도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판 절차에서 누가 이 사건 공소를 책임지고 있는지, 파견 검사는 어느 범위까지 또 누구의 지휘 감독하에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피고인의 방어 전략 수립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구주로만 우리는 파견 검사들은 특검 또는 특검부의 지휘를 받았다라는 이런 구주로만 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공판 오전에서 파견 검사가 말한 취지는 특별검사법 제8조 2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파견 검사의 관여입니다. 그리고 재정 없이와 관련되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라는 통상적인 의미는 해당 절차에 관여할 지위로서 법정에 출석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정 없이란 언제나 검사석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특검이나 특별검사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까지 확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서도 특별검사법은 특검이라는 개인에게 공소권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없이를 특검부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일반 파견 검사가 실질적인 공소의 주체가 되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특별검사법을 제정한 입법 취지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특별검사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견검사가 아니라 특검이나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판 말미에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취지로 저희 변호인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관련되어서 또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 기소되는 그 과정에서 특별검사청에서는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을 받아서 한번 포렌식을 했던 자료,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였다라고 우선 이런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832 사건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사건에 편철되어 있는 그 기록, 그러한 전자정보를 전혀 절차, 압수수색 영장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호 2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사건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집행 방해라는 전혀 다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한 새로운 기소를 하기 위한 자료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압수한 자료를 무단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압수영장 발부를 받을 시간이 없었고요. 당연히 압수영장 발부를 받는다고 한다면 석방이 되었겠죠. 결국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장관님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을 우려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사건 기록을 전용한 것이었고 급하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쟁점입니다. 수사 준비 기간, 내란 특검이라는 특별검사 조직이 완성되지도 않은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미 기소된 1호 2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사건에 제출한 점,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공판 기일에서 파견검사가 말한 파견검사 혼자 특검이나 특검보에 출석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특검법 자체 필요가 없겠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견검사 스스로가 형사소송법과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지금 몰각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잠시만요. 그 변호사님 앞에 그 모니터랑 노트북 사이에 핸드폰이 카메라가 제 쪽을 보고 있네요. 저기 뭐 저희 촬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걸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이하성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이하성 변호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특검보와 그다음 파견 검사에 관해서 파견 검사에 관한 이 근거를 요청했을 때 인사혁신처 자료를 6월 24일자 특검 의견서에 정부 인사 관련 통지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실 파견 근무를 명한 검사 명단에 오늘 그 새로 출석한 검사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파견 여부를 검찰 측,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 6월 19일인지 6월 17일인지 파견이 됐다라는 그걸로는 저희들이 소명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의 공식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발령 통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게 없으면 사실은 퇴정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원고법 사례에서 검사에 불법 참여를 했을 경우에 퇴정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의 적법한 인사명령 통지서가 없이 참석한 검사에 대해서는 퇴정 명령을 내려주시고, 오후에 이런 관련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인사명령장 갖고 오든지 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든지.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를요. 퇴정 명령하시고 감치하셔야죠. 일단 그거는 재판장의 판단에 좀 기다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지난길 공판의 성과를 별로 간단히 구두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증거조사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판 절차가 근본적인 문제점과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우리 김영건 장관을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삼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이. 그 대법원께서 양심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조은석이가 불법 기소한 사건에 터잡아서 공소장 하나를 그냥 받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럼 깊은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이기각으로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 상태에서 김영건 장관은 지금 불법 구금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어도 기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유에 불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구속을 강요받으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김영건 장관을 인질로 삼고 하는 재판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재판 안 합니다. 다 미룹니다. 근데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건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요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더 힘이 없죠. 저희들 말할 권리밖에 없는데, 변론할 권리밖에 없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변론하려고 했다고 구속되어 있는 김영건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과연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 이 저희들 하는 변론이 과연 재판관의 귀에 들어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공허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건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건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공판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 공판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이 간단히 또 구직 변론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질문 과정에서 현출된 사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먼저 앞서 변호인들의 변론과 같이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내려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공판기일 모두에서 변론을 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유죄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전제로 기소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난 기회에 김진우, 김진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장님께서 받아보신 6장의 공소장 제3항에는 이 사건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한 특검의 단정적인 판단으로 범죄 및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당한 개헌 선포 권한을 내란으로 단정짓고, 그것을 재판부에 강요하면서 개헌 선포는 범죄에 해당하니 그 개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도 전부 범죄 내지는 범죄 은폐 수단으로 단정짓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은 이중기소를 불법기소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동일한 실제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단 내림으로 인해 실체관계의 충돌을 막고 절차법적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라는 것을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 전제가 되는 내란 중의 인물 종사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해당 재판의 변호인으로 들어가 해당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허위사실에 불과함을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부께서 개헌 선포를 내란으로 단정하고 이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실체 판결에 나아가신다면 이중 기소를 허용하시고, 또 이미 내란으로 단정 짓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특정을 지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발의된 특검법이 잘못 기소한 이중 기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실체관계에 대한 다툼에 앞서서 이 재판부께서 반드시 공소기각의 판결로 불법 기소, 이중 기소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파견 검찰 퇴정 명령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검사법 구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한정에서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의무로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청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여 왔고 기소를 제기한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유지되어 오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특별법에 의한 파견 검사들에 의해서만 기소, 공소 유지, 그리고 수사라는 3단계로 검사의 직무를 임의적으로 분리하여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공소 유지는 가능하다는 행위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법체계 해석상 당연하므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구조 제5항에 따라서 배제되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파견 검사에 의해서 여전히 적용되므로 기소한 검사들이 이 법정에서 즉각 퇴정해야 합니다. 이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다른 법원에서 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한 번도 판단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판부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퇴정을 명한다 하더라도 선행 판결이나 법체계상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검찰청법과 그리고 특별검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하여서 불법한 공소제기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들에 대해 파견 검사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하여 주시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선 검사들을 따로 파견해서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서 전개하는 실체관계에 대한 다툼은 공소기관의 판결에 대한 변호인들의 주장이나 구두 변론을 양보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훈 경호관의 증언을 통해 재판 중 현출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훈 경호관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훈 경호관은 5급의 비서관으로 경호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비록 안보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바가 없으나 해당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안보폰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진훈 경호관은 안보폰 전달 당시 안보폰이라는 이식 자체가 없었으며 시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다음날 계엄령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보폰을 전달한 것과 계엄령 선포 사이에는 관계가 없고 혹은 자신이 안보폰을 전달한 업무 자체에도 불법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진훈 경호관이 안보폰을 전달한 것은 경호처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계행위도 있을 수 없고 불법성도 개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한 공무집행 단위는 그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죄 판결은 증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또 법관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일 전달된 휴대전화가 2024년 12월 5일 회수된 안보폰과 동일한지 여부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기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애초에 받았다는 10월 2일날 최초로 받았다는 휴대전화가 경호관께서 전달하신 휴대전화와 동일한 핸드폰이라는 걸 알 수 있냐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2일 전달한 휴대전화와 2024년 12월 5일 회수한 휴대전화가 동일한 기기인지조차 전달자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진훈 경호관은 2024년 12월 5일 교체 시가 되어서야 인수인계 확인서를 통해 안보폰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전달 과정에서도 경호처장 지시에 따라서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순 전달 업무 수행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안보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암호자재에 관련된 법령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김혜원 장관님이 마치 경호처의 안보폰 관리 업무를 위계에 의해서 방해했다고 되어 있지만 경호처의 안보폰 관리 업무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안보폰의 관리, 기술적인 통제, 또 비밀번호 설정 등 해당 안보폰의 기술적이고 또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이고 문서적인 관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일 장관께서 그 안보폰을 수령하는 과정 가운데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경호처의 안보폰 관리 업무가 전혀 지정된 사실이 없고 방해받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지난 정진훈 증인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정진훈 비서관은 사장님의 김진우 선임 경호관으로부터 김정호 사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내부에 정당한 승인 절차가 있었다고 신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개입된 바가 없고 무엇보다 이를 입증할 특검이 이에 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기일 증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정적으로 비밀번호 미전달로 인해 실제 사용이 가능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증인 진우는 안보폰 사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안보폰이라는 것은 비밀번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그 설정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 휴대전화 전달 시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를 모르면 안보폰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 문제로 인해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안보폰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단정한 것은 특검의 정치적 상상력에 의한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고 그러나 특검이 현재까지 실제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경호관의 증언을 말씀드리면서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호 선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안보폰은 대통령 그리고 경호처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갖는 국가안보보안 자산으로 대통령의 통치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 자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용은 장관님이 안보폰을 수령한 행위 그 자체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대통령을 기망하여 수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이는 계엄탄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이후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장관의 의사결정 영역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경호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변론 내용은 오늘 제출한 변호의 의견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김진우 경호관 증언 관련되어서 원영 변호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경호관 증언을 통해서 그 행위는 대통령 경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 국가안보 목적의 공식 통신체계이며 그 자체가 통치권의 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법안에 현출이 되었습니다. 안보폰의 사용 및 운용은 보안상 기밀이며 누가 사용하는지도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사용자가 표시되지 않거나 인수인계서에 구체적 사용자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보안상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 및 조체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비밀 등급에 따라 하급자는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안보폰 전달 교체 과정은 정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폰이 동일 기기인지 어떤 단말의 기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전달자, 수령자 모두 안보폰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불법성 인식도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경호관은 안보폰 관련 문건은 상급 비밀, 자재 자체는 2급 비밀에 해당하고 관련 증언에서 상급 기관장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절차적 보안 승인 없이 경호처 직원을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보안 규정을 위반한 불법 수사였다라는 것이 김진호 경호관의 증언을 통해서 이 법정에 현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재판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도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 본 변호인은 공개 재판인 상황에 법정 경위에 호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해야 된다라는 재판부의 발언 경고가 있었고, 공개 재판인데 왜 방청권이 필요하냐라는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감치 15일에 처했습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저희 변호인들이 법정 밖에 대기를 하였고, 저는 변호인의 조력하에서 진술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일억을 물었고, 저 역시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 판사가 저의 얼굴 외모를 가지고 특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감치 재판을 받고 있던 변호인이 그것은 인권 침해고 모욕적인 행위다라고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감치 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키 작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안면 장애로 다양한 수술을 받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수술을 받았고, 그러한 수술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키 성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키 성장이 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키 작은 남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문에다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사법부에 대한 존경,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그날 저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저는 변호인으로서 장관님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향후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론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절차가 위법무효라는 점에 대한 저희들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장관을 불법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잡고 재판하고 있다, 이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영훈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은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 헛되지 않고 이 재판관들이 용기 있게 맞서서, 권력에 맞서서 판단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의 기본적인 소명은 권력에 맞서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맞서는 겁니다. 힘 있는 자를 맞서서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법원이고 검찰이고 변호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의 구역에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그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은? 다시 한번 재판부 양심에 모든 호소를 드립니다. 강제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절차를 바로잡을 힘도 역시 재판부에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에 대한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재판장과 재판부 구성원들의 양심에 고소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특검에서 뭐 지난 기회에 예, 지금, 지난 기일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을 계속 말씀하신 거여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 서대현 검사 인사 관련 통지는 지금, 곧바로 보완을 해서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재정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아까 저번 기일에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특검법 8조 2항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적법하게 특별검사부 없이도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종국 네, 전종태 검사입니다. 인사명령 오기 전까지는 그 확인 안 된 검사를 퇴정시켜 주십시오. 일단. 사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은 방청권 없다고 하는데 예, 그 송경원 증인 나오셨나요? 맞아요. 정리할 게 있어서 지금 일단 증인 신문에 앞서서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거 지금 이게 공개되지 아니할 내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일단 저희가 신문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 예, 특검 의견 말씀드리면 이제 중개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 지휘에 따른다는 의견이고요. 그 공개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는 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비화권에 대한 불출, 반납 이런 내역에 대해서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한 거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기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암호자재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쟁점을 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 관련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중개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변호인이 말씀하신 게 주로 검찰에서 한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찰 진술이 문제라고 상영의 1, 2회 진술조사가 문제입니다. 예, 검찰 쪽에서는 그 부분 제가 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일부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맞나요? 예, 내용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 조서입니다. 다른 사건 조서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진술이 좀 있긴 있으나 사실 이 사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신문사항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던 뭐 암호자재의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이게 뭐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오늘 이제 신문사항을 좀 뭐 그런 걸 안 물어보시고 하는 거라도 나중에 이제 증거조사를 할 때나 이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공개재판이라는 점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근데 이미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그러게요. 공개되는 뭐 법상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그게 우려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그 변호사님들 의견 검토해서 의견 수용식이든 아니면 다음 기회에 구두로라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보다는 당장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방금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경찰 측에서 조금 전에 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검사님이 그 관계 없는 부분은 뭐 신문을 안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미 검사님들 손에 의해서 증거 신청이 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검사의 자의나 아니면 뭐 변호인의 선택에 따라서 법정에 현출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미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제출이 되고 신청이 됐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내용이 이제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축안을 말씀드리면 그 사경 1, 2회 조서는 사실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제가 체포 제가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증거 철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좀 말씀했어요. 추가 증거신분 29번, 30번입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그 전용택 검사님 말씀대로 관련된 부분만 이 진술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국가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과 진짜 안보폰의 직접 서버와 관련된 핵심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시켜 주셔서 저희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 조서 그 추가 승번 경찰 진술 조서 29번, 30번에서는 심지어 그 안보폰 제조업체와 그리고 그 관리 업체까지 아예 실명을 전부 다 거론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컨대 그 내용이 적국에 알려지게 되면 제가 적국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분 인수라든가 인수 절차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 안보폰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 고인사 간의 2급 비밀 소통, 그 다음에 군 지휘관들과의 소통되는 내용이 그대로 바로 공개가 돼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29번, 30번을 증거에서 철회해 주시면, 철회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사님 그 진술 조서만 가지고 해도 그 관련성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시고 관련도 없습니다. 김상중 경위는 증거 신청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그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저희들이 증거 신청을 했는데요. 만일 철회를 하시면 저희들이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습니다. 조금 심각한 위해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잠시만요. 그리고 만약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신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우선은 반대 신문상에서 최대한 배제는 시켰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 신문을 통해서 또 현출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일단 특검에서는 지금 이번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철회하시는 거는 근데 저희가 철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조서 내용 중에 비밀로 지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도 이미 다 증거로 현출이 돼서 지금 이제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조서인데요. 예, 그 관련해서도 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아폰이 이제 암호자재는 맞지만 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이 비밀로 지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거는 검찰 조서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서가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대부분은 이게 괜찮은데 딱 몇 가지가 네. 조금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더구나 또 이제 공방에서 또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무료화가 있어서 중계가 조금 이게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더구나 또 이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증인도 이제 경호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비밀성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에서 이제 공방이 있을 때 이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설령 저희가 경찰 조사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셨던 우려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기술적인 거를 물어보신다고 하고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주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또 이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물론 비아폰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암호자재 그 세부적인 그 비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점치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공개재판 하에서 증거조사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시면 재판부가 그냥 이거 두 개는 기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순번 29, 30일 두 개만 문제된 18호에 두 개만 문제된 예. 그러면 재판부가 이 두 개는 지금 바로 기각을 하겠습니다. 회의 없습니다. 바로 기각을 하고요. 그러면 증인 신청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준 지회장도 처리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부 인사 관련 통지 갖고 오셨네. 주시죠. 예, 확인했습니다. 10월 21일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사들이 디지털 증거 증언력 할 때 항상 꺼내는 말이 있으면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그거는 정말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검사들의 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인사 명령 이런 자료 제출이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송달 입장. 근데 이거를 증거능력에 관한까지 적용을 해서 검사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 막 하는데요. 그런 건 좀 재판장님께서 이해하시고 통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29, 30은 증거 기각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부가 검토를 해본 결과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증인 신문은 중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만 예정돼 있죠. 증인 신문이. 그러면 앞으로는 오늘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중개는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준비하지 않는 지금 질문부터는 준비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방해 의견 다 들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비밀 관련해서 상반 특히 물어보실 때 특별히 좀 유념을 해서 비록 중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좀 이렇게 함부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상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하겠습니다.